여러분 반갑습니다. 지역 밀착형 시사 토크쇼 노정열의 시시각각으로 안내합니다. 오늘도 우리 지역의 핫 이슈와 현안을 쉽고 친절하게 핵심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를 안내해드립니다. 세계적인 경제 하락과 미중의 무역 갈등, 일본의 경제 보복, 또 홍콩의 정세 불안 등 그 어느 때보다 대외적인 악재 여건들이 많은 요즘입니다. 우리 지역 대전, 세종, 충남의 수출도 줄고 기업들의 투자도 부진한 상황인데요. 이 경제적 어려움 어떻게 하면 타개할 수 있을지 전문가들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이어서 정가 이슈로 안내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조승래 의원과 자유한국당의 이장우 의원이 출연합니다. 두 분 모두 대전시당 위원장인데요. 내년 총선은 맞는 전략이 어떨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대한민국 요즘의 핫 이슈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적격성 여부를 두고 뜨거운 설전을 펼쳐보겠습니다. 노정열의 시시각각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노정열의 시시각각 첫 번째 시간입니다. 최근 발표된 2분기 지역경제 동향을 살펴보면 우리 지역 충청권의 수출이 모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 무역수지 악화를 개선할 방안이 무엇일지 두 분과 함께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충남연구원 경제동향분석센터의 박만기 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한국무역협회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 김경훈 팀장과 함께합니다. 자, 반가운 소식은 아닙니다만 세계적인 여러 가지 악재 요건도 있고요. 일단 우리 충청권의 수출 규모가 어느 정도이고 주로 어떤 품목들이 수출이 돼 왔었는지 현황부터 짚어주신다면요. 예, 충청권에서 규모가 가장 큰 충남 수출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2018년 수출은 총 919억 7천만 달러로서 전국 수출의 약 15%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국 17개 지자체 중에서 두 번째로 큰 규모이고요. 상당한 규모였군요. 특히 이제 무역수지 흑자로는 전국 1위를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충남 수출은 올해 들어서 2분기 연속으로 두 자릿수 감소율을 기록하는 등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품목별로는 디스플레이와 반도체, 석유화학, 그리고 자동차 부품 같이 지역의 주력 수출 품목들이 동반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대전과 세종의 수출도 올해 2분기 들어서 마이너스 증가율을 기록했는데요. 대전의 그 담배와 축전지, 그리고 세종의 디스플레이와 인쇄로 같이 주력 수출 품목들이 부진한 게 이제 주요 원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각 지역의 대표 품목까지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 팀장님, 센터장님 보니까 충남 경제 동향 총괄이라고 이렇게 또 정리된 목록도 있으신데 충남연구원에서 파악하는 이 수출 현황 어떻습니까? 저희들은 좀 전에 팀장님 말씀하신 거하고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나왔던 부분들을 좀 살펴보면은 기존에서 저희들 이제 보면은 이제 수출 부분에서는 좀 그 말씀드린 부분들도 있지만 좀 긍정적인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긍정적인 대표적인 게 이제 자동차 부분 같은 경우에서는 천안 아산에서 보면은 상당한 폭으로 지금 그 수출이 증가하는 걸로 이제 나타나고 있는데, 물론 저희들은 팀장님도 보시겠지만 저희들은 좀 다소 좀 일시적인 요인일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서를 제외하고는 다른 부분에서 우리가 보통 5대 산업이라고는 철강, 자동차, 전자부품, 석유정제, 화학 모든 부분에서 사실은 그 감소세는 계속 유지하고 있고 경제는 좀 침체되는 국면에 돌입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몇 가지는 좋은 면도 보이지만 전체적으로 지금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서 이쯤에서 저희가 짚어보고 있습니다. 자, 일단 현황이 이렇다면 원인을 짚어봐야 될 텐데 대외적인 요인들을 비롯해서 우리 두 분께서 지금 이렇게 수출이 감소하는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일지 한번 짚어주신다면.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는 글로벌 반도체 경기가 이제 쭉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또 유가 하락에 따른 석유화학, 석유 제품의 단가 하락도 이제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의 경우에 이제 중국산 제품의 공급량이 이제 증가하면서 단가가 또 하락하고 있는 점도 충청권 수출 감소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렇지만 이제 거시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미중 그 무역 분쟁에 따라서 전 세계 이제 교역 증가율이 이제 둔화되고 있고 또 주요국의 제조업 경기가 이제 하락하고 있는 점이 지역 수출에 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마찬가지입니다. 팀장님 말씀하신 그러나 이제 저희들이 이제 그 분석과 이런 것을 한 결과에 따르면 단순히 이제 그런 부분이 아니라
국내 경제도 상당히 좀 그 물가가 좀 하락하는 이른바 그 전에 있었던 그 좀 장기 침체 국면에 접어들 가능성도 상당히 있지 않겠냐라는 좀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것이 대표적인 게 이제 보통 그 디플레이션 그 위험이라고 하는 물가가 하락한 부분과 경기 하락이 동반하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 상당한 어느 부분에서는 상당히 좀 나타나고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가 저 인플레이션도 걱정하지만 디플레이션도 같이 걱정을 해야 되는 것인가요? 예, 맞습니다. 사실은 1980년대나 90년대 초까지는 대부분에 있어서 인플레이션이 세계 경제의 가장 큰 문제였지만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서는 오히려 그 물가가 너무 하락해서 물가가 하락함으로써 팔리지도 않고 매출도 감소되고 고용도 감소되고 세계 경제의 악순환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대처 방법은 크게 이제 거시경제 부분과 이제 미시경제 부분으로 나눠줄 수 있겠지만 거시는 이제 재정 정책 확대 재정 정책하고 그다음에 화폐는 통화 정책에서 이제 이자율을 좀 낮게 하고 돈을 많이 푸는 정책을 취해야 될 거예요. 그러나 여기 미시적인 부분에서도 역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생산성을 높이는 여러 가지 부가가치 체제 그 체제 전환도 동반으로 좀 수행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거시 경제 정책 중에 재정 정책 확장 그 점에서 아마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것이 내년 예산이 뭐 굉장히 500조 넘게 90% 이상 540조 그렇게 지금 예상은 되고 있는데요. 그런 점도 감안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알아보기 쉽게 최근 대외 여건이 어렵다고 하는데 우리 지역 경제까지 미칠 만한 대외 경제 어려운 상황들 몇 가지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지 한번 짚어주실까요? 우선 미중 무역 분쟁으로 세계 교역 증가세가 크게 둔화되면서 올해 상반기 세계 10대 주요 수출국의 수출이 모두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WTO에서는 이제 세계 교역 전망치를 내놓을 때 작년에는 3.0% 증가를 했는데 올해는 1.3% 수준까지 하락할 수 있다라고 경고를 한 바 있습니다.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주요국들의 산업 생산 및 제조업 경기도 이제 둔화세를 보이고 있는데 특히 이제 중국의 제조업 경기 하락은 우리나라 지역 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요. 게다가 이제 일본의 수출 규제가 28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면서 반도체나 디스플레이와 같은 우리나라 주력 산업 그리고 신산업의 핵심 소재 조달에 이제 어떤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에 이제 미국의 금리 인하 여부를 둘러싼 불확실성 그리고 이제 홍콩의 정세 불안과 같은 여러 요인들이 겹치면서 글로벌 그 금융시장의 변동성도 확대되고 있다는 점도 들 수 있겠습니다. 사실 G2라고 그래서 이 지구에 200개 넘는 국가 중에서 미국과 중국이 양대 경제 강국이지 않습니까? 우리 속담에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새우등을 겪고 있는 것 같은데 내년에 미국 대선이 있어서 말이죠. 정치 공학적으로 보면 대외적으로 적을 만들어 놓으면 내부적으로 결속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걸 유지하려고 하는 무드도 있을 것 같아서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우리 센터장님? 저희들이 보고 있는 부분들 중에서 아무래도 이제 세계 경제도 좀 봐야 되니까요. 그것이 충남에 밀접한 또 경제 관계가 있어서 지금 G2의 관계에는 저희들은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미국에 대한 그 이런 표현을 해도 저는 틀리지 않다고 헤게모니의 그 자기 그 위치를 방어하기 위해서 중국과의 어떤 무역 전쟁 관계 속에서 확고한 1위를 다지기 위한 하나의 그 분쟁이다. 패권을 확실히 하기 위한. 패권을 확실하게 한 분쟁이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맞고요. 그 여러 가지 방법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뭐 트럼프 행정부 이전서부터 오바마 행정서부터 중국에 대한 그 견제가 사실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이것이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을 뿐이고 이런 것이 저희들이 보기에는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되는 그런 것을 통해서 세계 경제, 특히 우리 대한민국 충남 경제에 악영향을 상당 기간 끼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이것이 우리가 뭐 어떤 기도라고 표현을 해도 되겠죠.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중국과 미국과의 관계 속에 사이가 좋아져서 다시 이렇게 악수를 하고 좋은 화해의 관계가 된다면 매우 좋겠지만 그것보다는 저희들 판단에서는 중국과 미국의 그러한 그 무역 분쟁이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참 우리가 지정학적으로 한반도가 4대 강국 사이에 끼어가지고 여전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지역 경제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충청권에서는 주로 어떤 분야들이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저희들이 주로 있는 부분에서 가장 부분에서
반도체 부분에서 철강 그리고 석유, 정제, 화학이라는 그 보통 5대 산업에서 영향을 많이 끼치고 있고요. 이 부분에서 전체적 부분에서 우리가 수출 부분이 특히 뭐 자동차나 뭐 철강이나 이런 부분에서 수출이 지금 급격히 좀 감소되고 있고 한 가지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그 주기 경보 지수라는 것이 개발돼 있고요. 그다음 위기 관리 시스템이 있어서 상당히 작년 그 중반부터 상당히 우리가 관찰을 하고 여기에 대한 나름대로의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그것이 급격히 큰 위기로 번지지 않도록 어떤 긴급 자원을 도청에서 지원을 한다든가 저희들 거기에 대한 어떤 분석 자료를 제공한다든가 그런 부분들로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따 공공기관에서 또 충남도 차원에서 지원책이 몇 가지가 필요할지 한번 여쭤보기로 하고요. 잘 들었습니다. 수출이 부진하다 싶으면 그것을 신호로 삼아서 투자가 위축된다든가 고용을 좀 줄인다든가 여러 가지 좀 안 좋은 여파로 나타날 텐데 지금 우리 지역경제 산업 현장에서 나타나는 어려움들 또 실제 뭐 오가면서 들으신 말씀들 어떤 것을 가장 애로점으로 호소하고 계시던가요? 이제 거시적으로 봤을 때 아직까지는 이제 수출의 감소가 직접적으로 설비 투자라든지 고용의 감소로 이어지고 아직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의 경우에는 이제 글로벌 경기 둔화가 지속되면서 투자가 지연되는 양상도 일부 나타나고 있지만 석유화학의 경우에는 이제 설비 투자가 증가해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2분기에 충청권 설비 투자는 보합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산업 분야에 따라서 그죠? 예. 한쪽은 투자가 부진하거나 지연이 되고 한쪽은 그래도 더 오히려 투자를 많이 하기 때문에 전체로 봐서는 보합세라고 이렇게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볼 수 있겠지만 지역 기업들 입장에서 봤을 때 이제 체감 경기가 큰 차이가 나는데 이제 최근에 이제 일본의 수출 규제만 고 봤을 때도 보면 이제 소재나 부품 수입이 지연돼서 생산 차질이 이제 장기화될 경우에는 설비 투자라든지 고용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고요. 또 이런 부분들,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이제 해소하기 위해서 정부의 재정 지출이 신속하고 또 이제 적절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 지역 기업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일본 수출 규제 같은 경우엔 어떤 직접적인 영향보다는 한일 관계의 악화로 인한 불안감 그리고 그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그 기업 활동이 위축되는 측면이 더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본 정부가 어떤 조치를 취할지 또 상대 일본 기업이 어떻게 나올지 불확실성이 크고 또 그런 불확실성을 100% 해소할 수가 없다는 측면 때문에 기업들이 어려워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화이트 리스트 배제가 지난달 말에 이제 실행이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우리 팀장님 말씀대로 경제가 또 심리기도 해서 그런 불안 요인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변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걱정을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큰 여파는 미치지 않았지만 올 것이라고 걱정하면서 더 안 되는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지금 그걸 걱정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 제 그거를 말씀드리기 전에 약간 이제 짚고 넘어갈 게 이제 팀장님 말씀하고 약간 보완적인 말씀인데 보충되는 말씀인데 저희들이 그 생산 활동에서 생산 지수가 지금 8월인데 7월 말 기준으로 해서요. 7월 말 생산 지수가 117.6인데 이것은 전월 대비 2.0이 좀 증가했고 출하 지수도 전월 대비 3.0이 증가하고 재고는 감소하는 약간 좀 그 조정 국면이 나름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급격한 하락 국면보다는 그래도 어느 정도 좀 그래도 안정적인 정체기로 좀 다행히 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어서 그러나 이런 와중에 그 일본 쇼크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이제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히 큰데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이게 가장 좀 조심해야 할 부분은 이거를 패닉이라고 표현하죠. 그러니까 너무 우리 도민들도 그렇고 경제 활동을 할 때 위축되는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위축이 계속 가속화되는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심리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요. 그렇지 않고 거꾸로 우리가 오히려 어떤 현장에서 저희들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오히려 중소기업들 가능해 이건 기회다라고 하는 중소기업도 상당히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통해서 당연히 이제 타격을 받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것을 우리 하나의 기회로 삼아서 소재 부품 산업에 대해서 국산화라든가 대체화라든가 이런 어떤 전략적인 측면으로 가져가는 것이 응당 좋지 않겠느냐. 그것이 또 어떤 선순환의 가능성도 저희들은 충분히 다분히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제 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긴 해야 될 텐데 그래도 당장
꼭 필요한 물품을 수출해 오던 걸 이 수출길이 끊기다 보니 예. 당장 몇 달, 뭐 1년 안에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걸 지금 걱정하는 것인데 어떻게 기업들 생존을 위해서 열심히 뭐 노력하고 계시겠죠? 어떤 점을 가장 걱정하거나 또 이렇게 타개하고 있다 보시는 게 있다면? 사실 뭐 분야별로 온도 차이가 분명히 있을 다 말씀해 주시죠. 네. 테지만 이제 만약에 추가적인 일본의 수출 규제가 시행이 된다면 어떤 품목에서 시행되느냐가 이제 관건이라고 네. 볼 수 있겠고요. 충청 지역의 경우에는 이제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런 핵심 소재에 대한 규제 범위가 늘어난다거나 아니면 이제 대일 의존도가 높은 2차 전지 산업 부분에 이제 그 규제가 시행된다면 예. 직접적인 타격이 있지 않을까 우려가 되고요. 또 공작기계라든지 정밀기계 분야에 있어서도 그 연관 산업에 대한 파급 효과가 크기 때문에 이제 지역 경제의 피해가 우려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구체적인 수출 규제 범위는 일본 정부의 재량에 달려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어떤 구체적인 피해 범위를 예상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점을 말씀해 주셨는데 뭐 전략 물자라고 1000개 이상을 정해놓고 그러나 일괄적으로 시행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도 그때그때 재량껏 하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그게 더 불안하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최악의 상황까지 우리가 대비를 하면서 준비를 할 것도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즉각적인 대응 전략으로서 이제 구체적으로 피해 사례를 접수하고 예. 또 이에 대한 어떤 그 금융 세제 지원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겠습니다만 예.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의 어떤 근간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장기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국산화라든지 아니면 대외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어떤 그 R&D라든지 이런 네. 부분에 대한 장기적인 투자 이런 것들이 또 꼭 지금 말씀하신 점은 저희가 지난번에도 특집을 한번 다뤘었거든요. 예. 중장기적인 노력은 당연히 필요한 것인데 당연히 필요하겠죠. 당장 뭐 각 1사분기, 2사분기, 3, 4분기별로 닥칠 어려움을 저희가 현장에서 애로점을 해소해야 될 텐데 말이죠. 그 연구원에서도 아까 이제 위기도 준비를 하셨고 예. 대응책도 마련해 놓으셨다고 했는데 이제 기업 현장에서 이게 먹혀 들어가야 된단 말입니다. 자, 우리 충청권 산업 육성 방안 또 아까 충남도, 대전시, 세종시를 비롯해서 이 공공기관에서 지원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먼저 이제 큰 틀을 우리가 좀 지원에 대한 어떤 필요성을 좀 큰 틀에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는가를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예. 뭐 현재 현상적으로 보이는 거는 어떤 그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그 다음에 일본의 자기의 어떤 국수주의적인 혹은 보호무역주의가 이런 여파를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에도 영향을 끼치는 현상으로 볼 수 있겠지만 좀 더 정확하게 본다면 글로벌 그 가치 사슬에 있어서의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이 좀 더 정확한 표현이지 않겠느냐라는 예. 생각이 듭니다. 뭐 주시하는 바와 같이 우리는 일본에서도 지금까지는 소재 부품을 주로 수입을 해서 그걸 가공을 통해서 중간재를 만들어서 그것을 이제 중국에 수출하는 구조를 통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그 수출 경쟁력을 가져왔습니다. 네. 비교 위를 그런 식으로 가져왔는데 저희들이 이러한 부분을 계기로 이제는 더 이상 그러한 부분에서 그걸 갑자기 끊길지는 없지만 경제 구조의 체질 자체를 바꾸는 그런 전략이 일단 필요하다라고 봐야 되고요. 예. 그런 부분은 이미 이제 말씀하신 것 같고, 근데 지금 현재 이제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 중에서는 크게 이제 중앙 정부와 그다음에 우리 그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중앙 정부에서는 지금처럼 확대 재정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중소기업 육성 정책에 대해서 특히 소재 부품을 중심으로 한 그런 부분에 막대한 그 재정 지원을 하고 있는 예. 반면에 저희들은 지방 정부에서는 그러한 지원이 풍부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저희들이 이제 보면은 긴급 자원 지급이라 그래서요. 예. 피해 업체에서 긴급 자원을 약 1,000억이라서 무담보로 1,000억을 지원하고 있고요. 실제 실제로 지금 집행되는 실제 집행 프로그램이죠. 프로그램이 지원되고 있고요. 또 이걸 전부 합쳐서 기존 자원과 합해서 약 5,200억이라고 하는 상당량의 큰 그 범위로서 이제 긴급 자원이 지원돼 있을 뿐 아니라 또 저희들은 이렇게 보면 도청에서 중소기업들에 대한 갖가지 그러한 혜택을 판로와 수출을 추가로 지원하고 있고요. 뭐 공동구매라든가요. 그뿐만 아니라 여러 부분에서 또 고용과 인력 부분을 지원하고 있고 상당히 많은 양으로 세제 지원 분야 세제 부분. 예. 사실 기업 하나를 운영한다는 게 여러 가지 요소들이 다 복합적이기 때문에 예. 가장 어려운 점 또
당장 필요한 점을 예. 우리 지역 정부에서 지원해주면 큰 활로가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제 언론을 통해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이것을 좀 더 정확하게 그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현재 이제 실태 조사와 설문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어떤 애로 사항이 정확히 무엇인지 기업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 분석을 하고 또 도청해서 정확한 정책을 취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 노 재팬 운동도 일어나고 사실 언젠가는 이렇게 끊어서 우리를 어렵게 할 수도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닥쳤습니다. 이번에 진짜 수출 구조 다변화, 뭐 수입 구조도 다변화돼야 될 것 같고요. 우리 정말 체질 개선하는데 큰 기회를 삼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지금 대외적인 불확실성이 워낙 크고 또 이제 내수 경기도 둔화되는 그런 어떤 내외환의 위기 상황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한편으로 주요 산업을 국산화하고 또 대외 의존도를 낮추는 어떤 체질 개선의 기회라는 측면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제 지자체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 특히 이제 지역의 소재, 부품, 장비, 우수 기업들을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서 그들에 대한 어떤 집중적인 지원을 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겠고요. 또 이제 중장기적으로는 이제 여러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떠오르고 있는 뭐 2차 전지라든지 전기차라든지 아니면 AI나 뭐 바이오 이런 부분에 대한 그 어떤 지원을 강화하고 또 스타트업 창업을 이제 활성화해서 지역 경제의 활력을 돋구는 그런 대책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전에 센터장님께서 좀 말씀하셨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어떤 글로벌 밸류체인 하에서 지역 산업이 어디에 위치해야 하는가를 이제 전략적으로 고민해서 산업 정책을 이제 세울 필요가 있다. 그리고 수출과 수입국을 이제 좀 더 다변화해서 그 글로벌 리스크를 줄이는 방향으로 통상 지원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경제 구조에서 국가적으로 또 각 지역의 경제 체계가 어떤 구조에 있는지 이번에 절실히 깨닫지 않았습니까? 그동안에는 그냥 막연하게 혹은 잘 되겠지라고 했다가 이번에 일단은 약간 논란, 쇼크 상태인데 이 쇼크를 우리가 극복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남연구원에서도 많이 애써주시고 너무 많이 자료를 가지고 오셨어요. 네. 기업이 해야 할 일, 또 지자체가 해야 할 일, 또 우리 뭐 학계라든가 연구소가 해야 할 일 총평 삼아서 우리 충청권 경제 활성화, 또 정상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 말씀 해주시죠. 충남도민 여러분과 그리고 세종 그리고 대전 도민 여러분들, 시민 여러분들 모두 다 지금 상황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경제 위기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접해 있는데 우리 모두 도민, 시민 그리고 도청 그리고 연구원 모두 다 또 다른 기업들 모두가 함께 힘을 합치면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 시너지 효과를 나타낼 수 있고 근본적인 문제를 보면 사실 일본 같은 경우에 이번의 경우에서는 일본에서 상대적인 위기감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약한 2000년 초반에도 저희들이 3배 이상의 그 국민소득을 갖고 있다가 지금 1.3배로 상당히 감소됐는데 비록 아베노믹스 같은 경우에 2012년 정권을 잡고 나서도 상당히 많은 세계 화살이나 여러 가지 그 확대 재정 정책이나 많은 정책을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국민소득을 올리고 수출을 증가시키는데 성공하지 못한 정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직실하시고 여기에 대해 불확실성을 스스로가 키울 필요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마음을 안정화시키고 우리가 차분히 어떠한 전략으로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도민의 저력이고 대한민국의 저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뭐 벌써 몇 달째 불매운동을 비롯해서 국민들이 이번에 그냥 단기적으로 지나가는 일시적 바람이 아니라 한번 제대로 한번 대응해보겠다 이런 민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팀장님 정해 주시죠.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 항상 뭐 위기는 곧 기회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만 국민들의 어떤 각성이랄까요? 어떤 위기를 이겨내고자 하는 역량을 집결하는 데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사실 지금 보면 경제에 대한 이제 부정적인 전망들이 이제 사실 팽배해 있는 상황이고 지난 7월에 이제 한국은행이 경제 성장 전망률을 올해 2.5%에서 2.2%로 낮추는 그런 발표를 했었는데 그것도 사실은 좀 너무 낙관적인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지적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게 경제성장 전망이라는 게 이게 어떤 시나리오를 따르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는 거고요. 또 최근에 이제 이런 성장 그 전망치 하락은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 주요국들이 같이 지금 직면하고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너무 비관적으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제 미중 무역 갈등이라든지 어떤 일본의 수출 규제 같은 경우에 이제 특히나 이제 지역 차원에서 대응하기는 사실 쉽지 않은 문제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런 통상 리스크에 대비할 수 있도록 이제 정부나 지자체 그리고 저희 협회와 같은 유관기관들이 이제 협력을 할 필요가 있는데 저희 협회에서도 이제 기업들이 통상 리스크에 미리 대응할 수 있도록 이제 업종별 대응 전략뿐만 아니라 각종 애로에 대한 어떤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우리 충남연구원, 한국무역협회 우리 두 기관이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시니까 더 애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두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노정열의 시시각각 이슈 토크 정가 이슈를 모시겠습니다. 두 분이 우리 대전시당 위원장을 맡고 계셔서 그 어느 때보다 핵심을 짚어주실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조승래 의원과 함께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조승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이장우 의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자유한국당 이장우입니다. 의원님 이제 헤어스타일이 본래로 돌아왔습니다. 예, 이제 많이 길렀습니다. 어떠세요 느낌은? 짧았을 때보다는? 짧은 게 더 편한 것 같습니다. 예. 다시 한번 자르시죠. 뭐 앞으로 의향이 계속 그 짧은 헤어스타일을 국정농단이 계속되면 한 번 더 깎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아유, 처음부터 아주 국정농단이라고 말씀하실 건 아니고요. 그거는. 날선 공방이 오가고 있습니다. 일단 조승래 의원님은 시당위원장 맡은 지 1년은 지났고 이번에 이장우 의원님 시당위원장 되신 거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느낌이 어떠신지요? 우선 뭐 오래갈 만에 이제 시당 위원장을 맡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자유한국당의 대전시를 대표하는 위원장이기 때문에 150만 대전 시민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정말 정말 시민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또 시민들에게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정당으로서의 어떤 자세가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향후 현재 지금 경제 문제 또 안보 문제 또 외교 문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난맥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 자유한국당의 대전시당이 앞장서서 비판할 건 비판하고 또 대안을 낼 건 내고 그러면서 좀 새로운 정당의 가치를 좀 보여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네. 또 한편으로는 대전시정과 관련해서도 이제 강력하게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비판을 해야 되고 또 대전시정의 발전을 위해서 도울 것은 도와야 되고 또 대전 시민들을 위해서 또 요즘 자영업 하시는 분들 또 소상공인 또 경제적으로 취약한 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분들을 위해서 가장 앞장설 수 있는 그런 정당으로서 매김할 수 있도록 네. 최선을 다하겠다 그런 각오를 갖고 있습니다. 이 의원님 진짜 시당 위원장님 같으시죠? 아, 예. 총론을 이렇게 딱 말씀해 주셨는데 1년 선배로서는 어떠세요? 이 선배는요. 이장우 시당 위원장으로서는 의원님은 이미 시당 위원장을 그전에도 한번 하셨죠? 했습니다. 하셨기 때문에 아마 그 시당 위원장으로서 역할을 좀 잘하실 거라고 보고 있고요. 조금 전에 이장우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이제 대전 시민의 이제 민복을 위한 또 민생을 위한 것에는 뭐 여당이나 야당이 따로 있겠습니까? 힘을 합쳐서 대전 시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는 정책을 찾고 또 예산도 확보하고 해서 시민들이 좀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은 서로 좀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이제 서로 간에 가지고 있는 이제 정책적인 견해나 또 정치적인 견해가 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논쟁하고 또 경쟁해서 이 논쟁과 경쟁의 결과가 또 결국은 또 이제 대전 시민들을 삶을 좋게 만드는데 역할을 좀 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이제 시당위원장 맡은 지 1년이 됐고 그 1년 동안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만 제일 중요하게 제가 생각했던 것은 당과 정부, 그러니까 대전시당과 대전시 그리고 5개 자치구와의 당정 협의를 좀 활성화해서 민주당이 그야말로 대전시에서 책임 있는 정당이 되기 위해서 좀 노력을 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과정에서 많은 성과도 있었고 또 그 과정에서 또 시민들의 또 눈높이에 다소 미치지 못해서 저희들이 송구한 점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자, 사실 시당 위원장님들을 모신 이유가 이제 반년 정도 남은 총선 어떻게 준비하실지 이거 전략이고 카드라서 다 보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미리 우리 국민들에게 홍보하시고 알려주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여당인 우리 민주당께 여쭤보겠습니다. 어떤 전략이 있으신지요? 예, 지금 그 여러모로 전환기에 있습니다. 경제 구조 문제도 그렇고 외교적인 여건도 그렇고 이거는 그
지금 현재 정권을 책임지고 있는 집권 여당의 뭐 책임의 부분도 있고 또 구조적인 변환에 따른 또 불가피한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이 구조적인 전환기에서 그러니까 경제적인 문제나 또 외교적인 문제에 있어서 이 전환기에서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앞으로 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정말로 논쟁하고 토론하고 합의하는 그런 공간이 저는 총선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구체적으로 이제 대전시와 관련해서는 대전시가 그동안 가져왔던 여러 가지 비교 우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통의 요지라는 측면들, 그다음에 정부의 삼청사와 연구단지가 있다는 것 때문에 그동안 대전시가 승승장구를 해왔던 것도 사실입니다만 최근에는 그 대전시의 그 동력이 좀 상실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대전시가 앞으로 어떻게 지속 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또 동력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시민들과 함께 논의하고 또 대안을 만들어 나가는 이제 총선을 준비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어느 정당이 더 책임 있고 유능한 자세를 보여주느냐가 저는 총선의 결과를 결정할 거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지역 중심으로 말씀해 주셨고요. 우리 이장우 시당위원장님. 저희는 이제 두 가지일 겁니다. 국정 전반에 대해서 저희 야당으로서의 강력한 비판과 대안을 내는 것이고요. 근데 지금 국정 전반에 관련해서는 지금 경제 문제, 외교 문제, 안보 문제가 완전 총체적인 난맥상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 문재인 정부의 어떤 무능이 완전히 드러나는 해였다고 봅니다. 거기다가 이번 조국 인사 문제까지 지금 터져가지고 국민들이 정말 실망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현재 국정의 난맥상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해결하는데 앞장설 수 있을까? 또 대한 정당으로서 매김할 수 있을까? 이 문제가 중요한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대전시입니다. 대전시 충청인데 결국 지금 현 정부 들어와서 이 대전시 출신 뭐 장관, 차관, 공기업 사장 뭐 볼 수가 없거든요. 거기에다가 지금 혁신도시 문제도 지지부진하고 있고 거기다 이 4차 산업혁명 선도 도시의 역할도 지금 좀 지지부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LNG 발전소 문제, 뭐 여러 가지 지금 뭐 공원 문제, 여러 가지 지금 대전 시정의 난맥상들이 보이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대전 시민들께 이 집권한 현 정부가 이 충청권 대전에 대한 얼마나 홀대하고 있는지 또 얼마나 충청에 대한 여러 가지 이 배려가 없는지 이런 거에 대한 강력한 비판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전 시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도울 건 돕겠습니다만 이제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야 되고 이걸 통해서 대전 시민들이 명백하게 국정 전반을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과 또 대전시정 뭐 시장부터 구청장, 시의원 대부분 다 지금 민주당 출신이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 갖고 있는 대전시 전체에 대한 이 발전 문제나 비전 문제 이건 저희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중앙정치 문제, 국가 전반적인 문제, 대전시정의 문제를 제대로 비판하고 대안을 내면서 이 선거에 임할 생각입니다. 비판론 또 심판론으로 임하실 것 같은데 어떻게 방어가 되시겠습니까? 예, 그 뭐 방어의 문제가 아니고 그 실제로 현실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면 그 어려움을 개선을 해야 됩니다. 다만 문제는 뭐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아주 구조적인 변동기에 있다는 진단을 저는 하고 싶은 겁니다. 이게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외교적으로도 그렇고 그런 상황인데 예를 들면 뭐 저출산 고령화의 압력이라는 게 이미 이제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그 외교 관계에 있어서도 미국과 일본, 중국, 러시아, 북한 등 주변 강국들이 실제로 그 외교 관계가 재편되는 과정에 있는 겁니다. 이랬을 때 그럼 우리가 도대체 어떤 정책을 가지고 이 상황을 해결하고 돌파해 나갈 것인가의 문제인데 그럼 과거에 실패한 자유한국당의 정책으로 돌아간다고 되는 문제인가? 그거에 대해서는 회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문재인 정부가 해왔던 여러 가지 정책들 중에 성과를 내고 있는 부분도 많이 있다고 보고 있고 그리고 외교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다면 우리가 과거 정부가 했던 것처럼 그러면 일본과 타협을 하거나 타협을 떠나서 타협을 뛰어넘어서 뭔가 약간의 좀 굴종적인 자세로 우리가 일본하고 관계를 맺기를 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상당히 회의적이고 해서 현재 상황에 대한 어려움에 대한 진단은 같이 하지만 그 진단에 대한 원인과 그 해법에 대해서는 저는 다르다고 보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논쟁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저는 대전시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도 무슨 홀대론이나 역차별이나 이런 논리 가지고는 저는 절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우리가 대전 시민과 충청 도민들이 국가 균형 발전과 그 대한민국 경제 발전에 정말로 견인차 역할을 하기 위해서 뭔가 비전과 전망을 잘 준비해서 중앙정부 혹은 전 국민들을 저는 설득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공공기관을 추가로 이전하거나 혁신도시를 지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그런 논리로 접근한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홀대 당했으니 또 차별받았으니 좀 달라라는 무슨 우리가 뭐 적선하는 것도 아니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관점을 가지고 저는 내년 총선에서 좀 생산성 있는 좀 논의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논점 가지고 하실 말씀 있으면 한 말씀 하시죠. 이제 조승래 의원님이 전환기에서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지금 외교 문제만 봐도 지금 대한민국을 이렇게 업신여기는 저 주변 강국들이 시대가 있었는가 최근에. 북한은 북한대로 핵 개발은 핵 개발대로 하고 미사일은 미사일대로 시험도 하고 또 대한민국 정부에다 막말은 막말대로 하고 그리고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도 지금 대한민국을 얼마나 업신여겼으면 그렇겠습니까? 거기다 지금 러시아도 대한민국 영토 안에 비행기가 들어왔다 나갔다. 중국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지금 동맹관계가 괜찮습니다. 거기에다가 경제 문제는 전환기의 문제가 아니고 신노동정책 반시장경제 이 중심에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주 52시간의 어떤 근로시간 제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 소상공인 자영업 하시는 분들 일반 서민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청년 실업률도 최악, 예를 들면 실업률도 최악, 투자, 고용, 수출 다 지금 감소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걸 전환기로만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런 전환기에서도 일본 이웃 OECD 국가들 대부분 지금 성장하고 있는데 한국은 유독 거의 꼴찌 수준이거든요. 이걸 이걸 어떻게 표현하느냐? 단지 전환기의 문제로 표현할 게 아니고 현 집권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무능이라고 저는 밖에 볼 수가 없는 겁니다. 현 정부의 국내적 정책 실패가 원인이라고 이렇게 진단하셨는데 예, 워낙에 이제 해묵은 그 정책 실패가 누적된 결과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지난 10년 동안 실패한 경제 정책의 후과가 저는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패한 경제 정책의 후과와 경제적 구조 변동의 영향이 저는 같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OECD 국가 중에 뭐 대한민국이 꼴찌라는 거 그건 말도 안 되는 말씀이고요. 성장률 이런 걸 따져보시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잘못 알고 계신 것 같고요. 가까운 일본의 경우에는 아베노믹스라는 게 뭐 별거 있습니까? 실제로 국가가 빚을 내서 성장시킨 거예요. 그동안. 그 부채 비율이 엄청나게 높거든요. 우리나라의 뭐 한 5배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라는 걸 좀 직시를 할 필요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모든 나라들이 대한민국에 대해서 업신여긴다라고 말씀하시면 또 거꾸로 지금같이 주변 국가에 할 말 하는 정부가 있었습니까? 미국을 상대로 해서, 일본을 상대로 해서, 중국을 상대로 해서 없었습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내년 총선 전에도 몇 번 한번 전략과 전술을 짚어보기로 하고요. 대한민국이 조국 정국이 됐습니다. 저희가 추이를 그동안 지켜봐 오다가 약간 피로감도 느끼실 것 같지만 그래도 한 번은 정리하고 가야 될 것 같아서 정가 이슈에서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해서 의혹들이 쏟아졌는데요. 이것이 의혹일지 아니면 근거가 있는 사실일지 여부를 두고 정말 대한민국이 뜨겁습니다. 일단 우리 이장우 의원님과 자유한국당에서는 아주 격렬한 공격을 하고 계신데 어떤 몇 가지 의혹이 사실로 혹은 부적격이라고 보시는지요? 저는 조국 후보가 절대로 법무부 장관이 돼서는 안 될 사람으로 지금 국민 정서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조국 후보를 단적으로 표현하면 뭐 신문이나 언론에 지금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일단 무능한 사람이다. 왜냐하면 인사 검증에 그동안 수없이 실패한 청와대 수석하면서 그래서 장관들 포함해서 낙마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지금 자진 사퇴하든가 대통령 임명을 처리하는 게 맞다. 임명 동의를 처리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는데 거기다가 굉장히 청와대 비서로서 대통령 비서로서 아주 가벼운 언행 일반 SNS 상에 그냥 가벼운 글들 올리고 그런 거 보면 굉장히 가벼운 사람이다. 그런 분이 국정을 담당할 수 없다. 또 하나는 가족 관계를 포함한 지금 지저분하게 드러나고 있는 탈법, 편법 의혹 문제.
이건 정말 심각한 상황이고 거기다 위장 거래, 뭐 위장 소송, 위장 이혼 이런 의혹을 다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물론 당연히 청문회를 통해서 드러나겠고 수사를 통해 드러나겠지만 거기다가 최초의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수사를 받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가 또 딸 문제는 한 번도 제대로 시험을 보지 않고 의전원까지 갔고 거기에다가 저 2번 예를 들면 저 유급됐는데 응? 장학금을 연속 6회나 받았죠. 또 이런 것들 보면 과연 이분이 공정과 또 이 정의를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냐. 거기다가 그러다 보면 언행 불일치 대표적인 겁니다. 위선 특권의 대표적인 저 좌파 인물이라고 봅니다. 거기다 반칙. 다른 분들은 용이 될 수 없고 본인 자식만 탈법, 편법, 특권을 가지고 용을 만드는 알겠습니다. 이런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국민들이 지금 배신감을 느끼고 허탈감을 느끼고 청년들이 지금 분노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서울대학교 학생, 고려대학교 학생, 전국에 지금 대학생들이 들고 일어난 거 아닙니까? 대학생들이 촛불을 들은 건 이거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버티기 하는 건 정말 얼굴 두꺼운 분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고 또 논점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장우 의원님 말씀 중에 불법이라는 말씀을 일부는 안 하신 건지 아니면 빼놓으신 건지 모르겠지만 탈법과 편법 또 특권과 반칙이 있었지 않느냐. 그동안 공정과 정의를 외친 분 치고는 너무 언행이 불일치하니 자격이 없다. 이게 이제 핵심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예, 그러니까 대표적인 사례로 이제 말씀하신 게 그 딸이 이제 외고부터 의전원까지 뭐 시험 한 번 안 보고 갔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사실과 다르고요. 그 외고를 진학하게 된 그 전형 과정도 그렇고 외고에서 고려대를 진학하는 과정도 그렇고 특히 이제 고려대 진학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그거는 좀 세계 인재 등용인가라는 전형이 있어요. 그 전형은 그 전형에 합격한 그 외고생들이 그 전형이 한 200명 정도 합격이 되는데 그 중에서 외고생들이 한 120명 정도 합격이 됐는가 봐요. 그럼 그분들도 다 똑같이 그렇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수시라는 제도가 갖는 문제죠. 그 예전에는 그 수능 최저 기준 같은 게 없는 전형이 있어요. 그 전형의 경우에는 수능 시험을 안 봐도 되기 때문에 수능을 안 봤다고 해서 무시험으로 합격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그거는 좀 언어 도단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의전원 합격하는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다 어쨌든 거기서 진행하고 있는 전형 요소들 다 봐서 이제 진학을 한 것이지 무슨 시험 없이 예를 들면 누가 그 엄청난 빼기는 사람이 그냥 무시험으로 합격시켜주고 그런 것처럼 말씀들 하시는데 절대 뭐 전형이라는 과정은 있었지만 당연하죠. 그럼요. 거기에 이제 유명한 조국 법대 교수로서의 압력 내지는 뭐 사실 이제 그 압력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동국대 교수 같은 호의를 자기가 했다라고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아니, 그 압력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한영외고 입학할 때는 그 아버지의 그런 것이 영향을 미쳤나요? 전혀 미치지 않았고 고대 입학할 때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국민들의 일부 또 우리 야당에서는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 거죠. 의혹 제기일 뿐이죠. 의혹 제기일 뿐인 것이고 그 의혹에 대해서는 뭐 의혹 제기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예, 의혹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의혹 제기만 가지고 그것이 마치 탈법 뭐 혹은 불법 편법인 것처럼 말씀하신 거는 그거는 좀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지금의 기준으로 과거의 입시를 판단하는 건 좀 어렵다. 왜냐하면 고려대학교 당시의 그 입학 전형을 보면 그때 이제 이명박 정부 때 대학의 입학 뭐 자율권을 준다는 취지로 수시가 막 급격히 확대되던 시절이에요. 그때가 수시로 합격한 학생들이 한 58%좀 됐는데 그 중에서 전체 그 고대 입학생 중에 4분의 1 정도가 외고생이었습니다. 25%가. 연세대는 29%가 외고생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계속 누적이 됐기 때문에 과거 정부부터 해서 저 외고라든지 자사고 문제에 대해서 개선을 해달라고 얘기를 했던 것이고 또 입시 제도를 개선하자고 그래서 학생부 기재하는 내용도 변경하고 이런 과정들이 거쳐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도적인 과정에서 그 제도에 따라서 입학을 한 것이지 그 제도의 바깥에서 무슨 탈법이나 불법을 지정한 건 아니다라는 말씀을 일단 드리겠다는 거고. 저승래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방어를 하시는데 지금 방어할 상황이 못 돼요. 지금 아니 방어가 아니라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딸 문제만 되는 거죠. 해도 아까 단 한 번 필기 시험 안 했다는데 한영 외고 고려대 부산대 의학전문원 이렇게 꽃길만 걸은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단국대 이주 인턴하고서 의학 논문, 다른 논문도 아니에요. 의학 논문 제1저에 등재했던 문제. 또 3학년 때 모친의 대학 동문인 공주대 교수의 지도로 해가지고 국제조류학회 발표 논문에 제3조자로 등재된 문제. 또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수시 전형에 도움이 된 거거든요. 거기다 서울대 환경대학원 고작 3학점 한 과목 듣고 장학금을 802만 원을 받았습니다. 부산대 의전원도 성적 미달로 2차례 유급했는데 6학기 연속 1,200만 원 장학금을 받았는데 조국 후보가 2010년 트위터에 뭐라고 올렸냐. 장학금 지급 기준을 성적 중심에서 경제 상태 중심으로 옮겨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거기에다가 2010년 트위터에 모두가 용이 될 수 없으면 그럴 필요도 없다. 네, 일반 학생들은 용이 될 필요 없고 본인 딸만 용이 되기 하겠다는 이런 뜻 아닙니까? 지금 이장우 의원님 몇 가지 말씀하신 그것이 불합리 영역인지 불합리도 사실 깨끗하진 않습니다만 특권과 반칙이죠. 이게 불법까지 갈 수 있을까요? 불법은 아니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아니라고 확답은 안 하시고 예. 그건 수사를 정확히 의전원의 해봐야 경우에는 부산대 의전원의 경우에는 제가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장학금이 종류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렇습니다. 예, 장학금 종류가 엄청나게 많고 그가 지금은 이제 다시 의대로 전환이 됐는데 의전원 시절에 정원이 가장 많을 때가 한 500명 정도 됐더라고요. 그 중에서 성적으로 장학금한 성적 장학생들이 그중 한 절반쯤 되고 이제 기타 장학금들이 있어요. 네. 기타 장학금은 뭐 향토 장학금도 있고 예를 들면 뭐 어떤 기업체에서 오는 장학금도 있고 이렇게 이제 그 의전원 그 후보자의 딸이 받았다는 그런 장학금도 있는 거예요. 장학금 종류가 엄청나게 다양한 겁니다. 그런데 그 제도에서요. 예. 우리 국민들이 이제 갸우뚱하는 것이 그렇다 치더라도 다른 학생과 비교를 해보니 유급을 그렇게 2차례 당했는데도 6차례 1,200만 원은 다른 학생과 비교했을 때 너무 차이가 나서 이 부분이 이제 불법은 아니더라고요. 실제로 그런 제도가 있으니 이 제도 허점이 너무 컸고 특권을 받은 것 아니냐. 이 점을 이제 많이 비판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낄 수는 있다고 봐요. 아니, 거기다가 그게 사과하고 넘어가면 되나요? 그러니까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낄 수는 있는 거는 보는데, 근데 그게 이제 불법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그건 좀 문제가 있고, 심지어는 뭐 최근에 나오는 얘기는 그게 무슨 뇌물이다. 이렇게까지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거는 좀 과해도 너무 과한 그러니까 거다 그 이렇게 생각하고 문제는 있고요. 수사를 해봐야 이게 특권이냐 반칙이냐인데 예. 조국 후보가 재산 신고한 게 56억인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가족 사모펀드가 74억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약정이죠, 약정. 그러니까 넣은 거는 10억이겠죠. 가족 펀드 의혹, 자녀 증여세 회피형이냐 이렇게까지 지금 의혹을 받고 있는데 재산이 56억인 서울대학교 교수 딸을 장학금을 유급했는데 6학기 연속으로 장학금을 준다? 거기다가 그 교수의 개인 그건 개인 재량인데 재량을 해도 제가 사실은 조국 교수 자체가 그러면 딸이 나는 먹고 살만하고 이만하니까 장학금 안 받아도 된다. 받지 마라. 이렇게 하는 게 옳은 거예요. 그런데 이랬으면 좋았을 뻔하긴 했습니다. 어려운 학생들, 아니 가정이 어렵고 정말 장학금 필요한 학생들이 받아야 될 장학금을 예. 재산 56억이나 갖고 있고 고위직에 있는 조국 후보의 딸이 받았다는 것 자체가 학생들이나 일반 네. 청년들의 용납이 안 되는 문제고요. 저도 지금 저 대학 다니는 아들이 있고 저도 대학 졸업한 딸이 있습니다만 저는 저 아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뭐 공부 열심히 해서 장학금 받을 수 있지만 너의 문제는 내가 너희 학비 정도 될 만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네 장학금은 학교에서 준다 해도 받지 마라. 내가 아들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알겠습니다. 두 의원님 저희가 시간 관계상 다른 저 어려운 학생들 줘야죠. 조청문회 아니 그렇죠. 근데 제가 마지막 한 총평해 말씀만 더 주시죠. 네. 드릴게요. 여러모로 이제 그 국민들이 보시기에 뭐 좀 부족하다, 저 왜 그랬을까라는 부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이제 무슨 법적인 시비가 붙은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청문회가 예정돼 있으니까 청문회를 통해서 의혹이 해소되기를 좀 바라겠고요. 저는 이제 이번 과정을 통해서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실제로 우리가 그래서 그동안 수시의 문제라든지 입시 전형의 문제점에 대해서 수시로 얘기를 해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사고나 외고가 그런 문제를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결국엔 자사고나 외고 폐지를 반대했던 분들이 지금 이 공세에 지금 앞장서 계시는 거거든요. 이것도 저는 약간의 저는 아이러니라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 대해서 한 번 더 우리가 교육의 근본적인 이제 구조 개혁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저는 좀 고민해보는 그런 계기로 좀 삼았으면 좋겠어요. 네. 예. 그러니까
정유라 사건이 터졌을 때 민주당에서 한 얘기 지금 많이 구조적인 문제라고 얘기하시는데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도 이런 상황을 만들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저도 제 아들, 딸들이 이런 식으로 대학을 보내고 이런 식으로 장학금 받았다면 저 자신도 용납이 안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젊은 청년들 그리고 장학금이 필요한 청년들 그리고 대학 입시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밤을 새워서 공부하는 청년들이 얼마나 허탈감과 자괴감을 느끼겠느냐. 그러다 보니까 조국 후보야말로 가장 특권과 반칙 이런 거에 아주 대명사처럼 지금 젊은이들에게 각인되고 있는데 그 조국 교수의 딸이 무슨 불법과 편법과 탈법을 해서 대학을 간 게 아니에요. 그거에 대해서는 그런 의혹이 있고 그런 주장이 있을 뿐이지 실제로 그 친구가 고등학교 다니고 대학 다니고 또 그러면서 의전원까지 지나가는 과정 속에서 그 어떤 불법적인 행위가 있는지에 대해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수사하고 지금 그거는 그냥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고요. 수사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그 아이의 의원님께서 그 아이의 노력에 대해서 저는 폄하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부녀 간의 관계, 가족 간에 이루어진 그런 뭐 특권과 반칙 문제를 조승래 의원님 어떻게 알겠어요? 그냥 듣는 얘기죠, 거기도. 그러니까 청문회로 규명이 될 수는 없을까요? 지금 저는 검찰 수사가 들어와 있기 철저하게 때문에. 수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 주제가 너무 뜨거워서요. 또 한 차례 정가 이슈에서 다룰 기회가 있으면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열띤 설전을 펼친 두 분 의원님 고맙습니다. 대전 MBC 노정열의 시시각각 다음 주 이 시간에도 우리 지역의 핫 이슈와 현안을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